진정한 사랑이 뭔지 보여주겠다며? 지금 둘이 서로 목 조르는 꼴 정말 볼만하네. 서울 가정법원의 육중한 회전문이 끽 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내며 내 등 뒤에서 멈춰섰다. 늦가을의 바람은 마치 채찍처럼 뺨을 후려쳤고 한강변 특유의 비릿하고 차가운 습기가 3년이나 입어 낡아빠진 캐시미어 코트 속으로 순식간에 파고들었다. 소매 끝은 이미 보풀이 잔뜩 일어 있었다. 그것은 좁은 주방에서 수없이 설거지를 하고 베란다 쭈그려 앉아 속옷을 손빨래하며 얻은 훈장이자 내 어리석었던 지난 3년의 묘비명이었다. 나는 계단 위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법원 입구의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진물은 열매 냄새와 멀리 도로에서 밀려오는 매캐한 자동차 매연이 뒤섞여 폐부로 들어왔다. 자유의 맛은 상상했던 것처럼 달콤하지 않았다. 오히려 구역질이 날 만큼 씁쓸했다. 손에 들린 이혼 판결문, 그 얇디-얇은 종이 몇 장은 방금 찍힌 붉은 도장이 무색하게도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것이 내 3년의 청춘과 수없이 흘린 밤의 눈물, 그리고 한때 피아노 건반 위를 날아다녔으나 이제는 거칠어진 내 손과 맞바꾼 결과였다. 재산 분할은 없었다. 강민호의 명의로 된 것은 오직 빚뿐이었으니까. 친정에서 가져온 돈을 야금야금 그 밑 빠진 독에 쏟아부었던 내 돈은 법적으로 부부 공동생활비라는 명목하에 허공으로 증발해버렸다. 나는 고개를 숙여 내 왼손을 내려다보았다. 약지에는 반지가 있던 자리가 깊게 눌려 찬 바람 속에 시퍼렇게 멍든 것처럼 보였다. 그 싸구려 큐빅 반지는 이미 법원 1층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지만 그 자국만은 낙인처럼 나마 나의 순진함을 비웃고 있었다. 그때였다. 내내 손에 꽉 쥐고 있던 휴대폰이 거칠게 진동했다. 징징. 손바닥에 지문을 타고 전해지는 그 진동에 나도 모르게 몸서리가 쳐졌다. 잿빛 하늘 아래서 화면의 하얀 불빛이 유난히 시리게 번쩍였다. 발신자 강민호. 그 이름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위장이 본능적으로 뒤틀렸다. 그것은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 반사적인 반응이었다. 지난 천여일의 시간 동안 이 이름이 화면에 뜰 때마다 따라오는 것은 늘 오늘 안 들어가 우리 엄마한테 500만 원만 붙여 김치찌개가 왜 또 짜냐 같은 말들 뿐이었으니까. 나는 굳어버린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어 잠금을 해제했다. 그 어떤 안부도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사진 한 장과 짧은 텍스트뿐. 사진 로딩이 느렸다. 그 몇 초간의 버퍼링 동안 내 심장이 흉곽을 들이받는 소리가 쿵, 쿵, 쿵 하고 들려왔다. 마침내 화면이 선명해졌다. 그것은 눈이 아플 정도로 촌스럽게 디자인된 모바일 청첩장이었다. 분홍색 배경 위로 작년 승진 선물이라며 내가 백화점 할부로 긁어 사준 아르마니 슈트를 입은 강민호가 젊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다. 여자는 자지러지게 웃고 있었는데 입고 있는 샤넬 신상 원피스의 가슴 라인이 깊게 파여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번쩍이고 있었다. 2달 전 강민호가 회사 자금 회전이 필요하다며 담보로 맡기겠다던 우리 엄마가 주신 내 혼수였다. 그게 왜 저 여자의 목에 걸려 있는가? 사진 아래에는 조롱이 뚝뚝 묻어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드디어 너란 혹을 떼어냈네. 이 궁상맞은 여자야. 오늘 저녁 7시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나랑 아름이 약혼한다. 널 초대하진 않았지만 와서 진짜 사랑이 뭔지 구경이나 해. 그래야 너도 주제 파악하고 깨끗이 단념하지. 아름이처럼 우아한 여자라야 이 강민호한테 어울린다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고. 내 시선이 신라호텔이라는 네 글자에 꽂혔다. 하. 목구멍 깊은 곳에서 모래가 쓸리는 듯한 건조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힐끔거렸지만 신경 쓸 겨를 따위는 없었다. 신라호텔이라. 강민호, 이 멍청한 인간.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상류사회 입장권, 내 졸부 어머니가 지나갈 때마다 까치발을 들고 우러러보던 그 성지 같은 곳이 사실은 내 10살 생일 때 외할아버지가 내게 주신 선물 중 하나라는 걸 꿈에도 모르겠지. 나는 눈을 감았다. 기억이 터진 하수구처럼 역류해 올라왔다. 작년 추석이 떠올랐다.
엄마 손마디 그립다는 강민호의 말 한마디에 나는 강신의 그 좁아터지고 기름때 낀 주방에 갇혀 새벽 4시부터 제사상에 올릴 동태전을 부쳐야 했다. 다리가 흔들거리는 상위에서 기름 냄새에 눈이 따갑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호박씨를 까먹으며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깔깔대다가 이따금 주방을 향해 소리쳤다. 예, 지수야. 저는 좀 노릇노릇하게 부쳐라. 저번처럼 태워 먹지 말고. 우리 민호 의장 약한 거 알지? 그때에 나는 온손에 비린내를 묻히고 얼굴에 밀가루가 묻은 채 비굴하게 대답했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강민호는 집안일로 갈라진 내 손톱을 보며 혐오스럽다는 듯 말했다. 넌 좀 가꾸고 살면 안 되냐? 같이 다니기 창피해서 원. 그때 느꼈던 서러움이 지금 기적처럼 증발해버렸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솟는 차가운 분노였다. 이 분노는 이성을 잃고 날뛰는 뜨거운 불길이 아니었다. 시체를 내려다보는 듯한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냉정한 침묵이었다. 강신혜가 운영한다는 그 중소기업 강성건설. 지난 3년 동안 내가 몰래 비자금을 털어 수혈해주지 않았다면 벌써 부도가 나도 8번은 났을 회사다. 그들은 그게 강민호의 탁월한 경영 능력 덕분에 들어온 익명의 천사 투자라고 믿고 있겠지? 정말이지. 웃음도 안 나왔다. 휴대폰을 쥔 손의 떨림이 멈췄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나는 적의 뼈를 씹어먹던 문자를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어내렸다. 진짜 사랑, 허공을 향해 나직이 읊조렸다. 그래, 그 대단한 사랑, 내가 완성해 줄게. 나는 주소록을 열었다. 그리고 3년 동안 먼지가 쌓이도록 눌러보지 않았던 이름 위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비서실장이라고 저장된 번호. 3년 전 강민호와 결혼하겠다며 아버지와 대판 싸우고 집을 나올 때 나는 다시는 집안 돈에 손대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행복을 찾겠다고 맹세했었다. 그때 나를 보던 아버지의 눈빛, 그 실망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지수야, 넌 가난의 악독함을 모른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지. 가난이 무서운 게 아니라 가난 앞에 뒤틀린 인간의 마음, 그리고 졸부가 된 자들의 추악함이 더 무섭다는 것을요.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뚜루루 뚜루루. 긴 신호음이 심장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그 소리에 맞춰 강신의 며느리 한지수라는 껍데기가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중후하고 나이든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의 가장 충직한 그림자, 이 실장이었다. 접니다.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분하고 냉혹했다. 전화기 너머로 5초간의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뒤이어 의자가 급히 밀리는 소리와 서류 더미가 무너지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지수 아가씨입니까? 언제나 태산처럼 흔들림 없던 이 실장의 목소리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리고 있었다. 네, 이 실장님. 저예요. 나는 법원 앞을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생계를 위해 동동거리는 그 평범한 군상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소꿉놀이는 끝났어요. 아가씨, 드디어 마음을 돌리신 겁니까? 법무팀이랑 재무팀에 바로 연락하세요. 나는 그의 감격을 가차없이 잘랐다. 내 말은 총구에서 발사된 탄환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지금 즉시 강성건설의 모든 연계 계좌를 동결시키세요. 강민호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 차량, 주식 전부 가압류 거세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제가 강성건설에 익명으로 주입했던 자금, 원금의 이자까지 최고 금리로 계산해서 당장 회수하세요.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회장님께는? 아빠한테는 제가 돌아왔다고 전해주세요. 나는 잔뜩 찌푸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거대한 그물이 서서히 조여드는 환영이 보였다. 그리고 드레스 한 벌 준비해주세요. 아주 재미있는 약혼식에 가야 하거든요.
전화를 끄는 나는 강신의 식구들의 온갖 폭언 문자와 빚 독촉장이 가득한 그 고물 휴대폰을 미련 없이 길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멍청하고 착해 빠졌던 한지수는 영원히 죽었다. 어디선가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내 앞에 섰다. 뒷좌석 창문이 내려가고 운전기사의 놀라움과 경외가 섞인 얼굴이 보였다. 이 실장의 일처리는 여전히 소름 끼치도록 빨랐다. 미용실로 가. 나는 문을 열고 최고급 가죽 냄새가 나는 뒷좌석에 몸을 묻으며 차갑게 명령했다. 청담동 본점으로. 원장 나오라고 해.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며 칙칙한 법원과 나의 구질구질했던 과거를 백미러 뒤로 날려보냈다. 저녁 6시 50분. 신라호텔 영빈관. 어둠이 내려앉고 화려한 조명이 도시를 밝혔다. 서울은 욕망과 환락의 네온사인으로 뒤덮였다. 영빈관 입구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했다. 강성건설은 기껏해야 이류기업에 불과했지만 허영심으로 똘똘 뭉친 강민호의 어머니는 이번 약혼식을 위해 사돈의 팔촌에게까지 돈을 빌리고 그것도 모자라 사채까지 끌어다 썼을 게 뻔했다. 어떻게든 있어 보이려고 발악을 했을 테니까. 나는 차 안에서 짙은 선팅 유리 너머를 바라보았다. 입구에는 한때 시어머니였던, 아니 이제는 박 여사가 서 있었다. 그녀는 새빨간 한복을 입고 얼굴에 분을 떡칠한 채 들어오는 하객들을 붙잡고 목청을 높여 자랑하고 있었다. 아이고, 김 사장님. 어서 오세요. 우리 민호가 이번엔 아주 제대로 된 짝을 만났지 뭡니까? 우리 새며느리 될 아이가 유학파예요. 유학파. 집안도 아주 빵빵하고. 예전에 그 칙칙하고 도움도 안 되던 애랑은 차원이 다르죠. 그녀의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차창의 방음벽을 뚫고 내 귀에 꽂혔다. 예전에 그 애는 당연히 나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는 돈 한 푼 못 벌어오는 무능한 고아, 쓸모없는 식충이로 묘사되고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저 한복, 내가 대학 시절 받은 콩쿠르 상금 트로피를 팔아 생신 선물로 사들인 거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모양이었다. 나는 그 역겨운 광경을 차갑게 응시하며 가죽 시트의 팔걸이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아가씨, 경호팀 배치 완료되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경호팀장이 낮게 보고했다. 백미러를 통해 마주친 그의 눈에는 긴장과 경외심이 서려 있었다. 가지. 차 문이 열리고 나는 한쪽 다리를 밖으로 내디뎠다. 10cm 굽의 검은색 스틸레토 힐이 붉은 밑창을 번뜩이며 단단한 아스팔트 바닥을 찍었다. 또각. 그 청명한 소리는 소란스러운 호텔 입구에서 크지 않았지만 마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울렸다. 검은 양복을 입고 이니어를 낀 건장한 사내 10명이 순식간에 내 주위를 에워쌌다. 그들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난공불락의 성벽 같았다. 나는 파리 오트쿠티르 컬렉션에서 공수한 칠흑 같은 벨벳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등 전체가 과감하게 파인 디자인은 분노로 팽팽하게 긴장된 내 등 라인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목에는 값을 매길 수조차 없는 사파이어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심해의 소용돌이처럼 깊고 푸른 그 보석은 주변의 모든 빛을 집어삼킬 듯 빛났다. 나는 턱을 치켜들고 검은 파도 같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영빈관 정문을 향해 거침없이 걸어갔다. 입구의 안내 직원이 당황하여 멈칫하다가 청첩장을 확인하려 했으나 경호 팀장의 서슬퍼런 눈빛 한 번에 뒷걸음질 쳤다. 들어가시죠. 박 여사는 어느 귀부인에게 아들의 글로벌 사업 확장에 대해 침을 튀기며 떠벌리던 중이었다. 그러다 웅성거리는 주변 분위기를 감지하고 고개를 획 돌렸다.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걸어오는 나를 본 순간 분으로 떡칠된 그녀의 얼굴이 석고상처럼 굳어버렸다. 마치 씹다만 파리를 삼킨 듯 혹은 대낮에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 아주 볼만했다. 한지수, 그녀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더니 목소리가 찢어질 듯 솟구쳤다. 내가 재수없게 여길 왜 와? 누가 들여보냈어? 경비 어디 갔어? 그녀는 시장통 싸움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들었다. 금반지를 주렁주렁 낀 그 손으로 예전처럼 내 머리채를 잡거나 뺨을 후려칠 기세였다.
비키세요. 그녀가 내 반경 1m 안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경호원 한 명이 가볍게 손을 뻗어 제지했다. 아! 박 여사는 마치 탱탱볼처럼 튕겨나가 뒤뚱거리더니 엉덩방아를 찌으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콧대 높게 자랑하던 한복 치맛자락이 순식간에 흙투성이가 되었고 곱게 올린 머리는 산발이 되었다. 아이고, 사람 치네. 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패내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하며 허벅지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천벌을 받으련.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주변의 하객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파리떼가 윙윙거리는 듯한 소음이 퍼져나갔다. 저 여자 누구야? 경호원까지 대동하고 보통이 아닌데? 강 사장 전처라는데? 전처. 땡전 한 푼 없는 거지라며? 저 옷차림은 뭔데? 세상에, 저 목걸이 봐. 저거 소더비 경매 도록에서 봤던 거야? 수십억은 할 텐데. 나는 바닥에서 뒹구는 박 여사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런 인간에게 시선을 주는 것조차 내 눈에 대한 모독이었다. 나는 앞만 응시한 채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를 내며 계단을 올랐다. 등 뒤에서 박 여사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멀어져 갔다. 연 회장의 육중한 조각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안에서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서곡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참으로 역설적인 선곡이었다. 경호 팀장이 앞으로 나서서 두 손으로 힘차게 문을 밀었다. 쾅! 거대한 문이 양쪽 벽에 부딪히며 천둥 같은 굉음을 냈다. 연 회장을 채우던 우아한 음악 소리가 뚝 끊겼다. 강민호의 시선, 최아름의 시선,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모여든 친척들의 시선, 그리고 기회주의자 사업 파트너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천장의 스포트라이트가 주인공의 등장을 알리며 내 위로 쏟아졌다. 무대 중앙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있던 강민호의 얼굴에서 방금까지 짓고 있던 느끼한 미소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경악으로 굳어버렸다. 그는 눈알이 튀어나올 듯 나를 노려보며 산소가 부족한 금붕어처럼 입을 뻐끔거렸다. 그 옆에 선 최아름은 순백의 머메이드 라인 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엔 놀란 듯 하더니 이내 승자의 여유가 담긴 비릿한 냉소를 입가에 띄웠다. 패배자가 발악하러 왔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입을 열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나는 우아하고도 치명적인 걸음걸이로 붉은 카페트 위 깔린 버진 로드를 가로질렀다. 양옆의 하객들은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저절로 뒷걸음질 치며 길을 터주었다. 카페트 위를 걷는 내 구두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강민호의 심장을 짓밟은 듯했을 것이다. 나는 단상 위로 올라갔다. 강민호가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더듬거렸다. 지수야? 내가 여길 왜 와? 여기가 어디라고? 당장 나가. 경비 부르기 전에 꺼져. 경비. 나는 코웃음을 치며 그의 손에서 마이크를 낚아챘다. 지직. 날카로운 마찰음이 스피커를 타고 연 회장 전체를 울렸다. 나는 몸을 돌려 당혹감에 휩싸인 수백 개의 눈동자를 마주했다. 나의 시선은 청중을 훑고 지나가 방금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꼴사나운 박 여사에게 잠시 머물렀다.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를 통해 증폭된 내 목소리는 서늘하고 명징하게 거대한 홀을 채웠다. 즐거운 파티를 방해해서 유감입니다. 장내는 쥐 죽은 듯 고요했다. 나는 왼손을 들어 머리 위에서 빛나는 거대한 스와로브스키 샹들리에를 가리키고 다시 발밑의 대리석 바닥을 가리켰다. 오늘 밤 여러분이 드신 음식과 술값은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개미 떼를 내려다보듯 미소 지었다. 이 호텔은 제 것이니까요. 장내가 술렁거렸다. 여기저기서 헉 하는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강민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너 미쳤어? 무슨 헛소리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콩나물갑 하나에도 벌벌 떨던 주제에 여기가 내 거라고? 허언증도 정도껏 해. 최아름도 참지 못하고 나섰다. 그녀는 강민호의 팔짱을 끼며 꿀을 바른 듯 끈적하지만 독이 잔뜩 묻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민호 씨한테 버림받고 충격받은 건 알겠는데 이렇게 망상에 빠지면 곤란해요. 오늘은 우리 축복받는 날이에요. 추하게 이러지 말고 나가주세요. 보안팀 뭐 해요? 이 미친 여자 안 끌어내고. 망상인지 아닌지는 지금 바로 확인시켜 드리지. 나는 손가락을 딱 튕겼다. 두 사람의 역겨운 웨딩 화보가 띄워져 있던 거대한 LED 스크린이 순식간에 암전되었다. 그리고 1초 뒤 화면이 다시 켜졌다. 하지만 그곳에 나타난 것은 달콤한 사진이 아니었다. 붉은색과 파란색 막대가 춤을 추는 주식 차트였다. 그것은 보는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폭락 그래프였다. 파란색 실선이 폭포수처럼 수직으로 꽂히며 지옥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그리고 차트 상단에는 선명하게 4글자가 박혀 있었다. 강성건설. 이게 뭐야? 강민호가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가 삑사리가 나며 뒤집어졌다. 실시간 주가야. 나는 마치 명화를 감상하듯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정확히 5분 전 강성건설의 최대 투자자, 즉 내가 모든 자금을 회수했거든. 동시에 은행권에서는 너희의 모든 신용대출을 동결했고 말도 안 돼. 강민호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식은땀을 줄줄 흘렸다. 내가 투자자라고? 그럴 리가 없어. 넌 한지수잖아. 넌 빈털털이 고하잖아. 그래, 난 한지수야. 나는 고개를 돌려 칼날 같은 시선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제환그룹 한진국 회장의 무남 동료이기도 하지. 그 말은 원자폭탄처럼 연 회장 한가운데 떨어졌다. 제환그룹. 세상에, 대한민국 경제의 반을 움직인다는 그 제환그룹. 저 여자가 한 회장 딸이라고? 강민호 저 멍청한 놈이 재벌가 딸이랑 이혼을 한 거야? 주변의 웅성거림은 이제 거대한 해일이 되어 장내를 덮쳤다. 바로 그때였다. 강민호의 재킷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 발작하듯 울리기 시작했다. 뒤이어 최아름의 휴대폰, 그리고 무대 아래 강신의 친척들의 휴대폰이 연쇄적으로 울려 퍼졌다. 벨소리의 불협화음이 마치 기괴한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다. 강민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귀에 댔다. 사 사장님,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내 귀에까지 생생하게 들렸다. 비서의 울부짖음이었다. 큰일 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 독촉장이 날아오고 하청업체들이 회사 앞으로 몰려와서 계약 해지하겠다고 난리입니다. 국세청 조사관들도 들이닥쳤어요. 자금줄이 끊겼습니다. 회사가 부도났어요. 휴대폰이 강민호의 손에서 힘없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액정이 거미줄처럼 박살났다. 그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초점 없는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는 그의 눈빛은 마치 낯선 괴물을 보는 듯했다. 부부도 무대 바로 밑까지 기어왔던 박 여사가 그 단어를 듣자마자 눈을 뒤집으며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내 돈, 내 돈.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방금 전까지 강민호에게 아부하던 하객들은 썰물처럼 뒤로 물러나며 행여나 빚더미에 앉은 이 가족과 엮일까 봐 도망칠 구멍을 찾고 있었다. 나는 클러치 백에서 내 휴대폰을 꺼내 30분 전 강민호가 보냈던 그 문자를 띄웠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마이크에 갖다 대고 그 내용을 또박또박 낭독했다. 드디어 너란 혹을 떼어냈네. 이 궁상맞은 여자야 와서 진짜 사랑이 뭔지 구경이나 해. 낭독을 마친 나는 휴대폰을 끄고 바닥에 널브러진 강민호와 사색이 되어 몰래 강민호의 팔짱을 풀고 도망치려 하는 최아름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강민호. 내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부드러웠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것, 내가 입은 그 슈트, 내 회사, 심지어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공기 한 모금까지. 전부 내가 너한테 적선한 거였어. 나는 허리를 굽혀 그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흔들리는 동공 속에 눈부시게 빛나는 나의 모습이 비쳤다. 이제 나는 손을 뻗어 그의 차갑게 식은 뺨을 톡톡 두드렸다. 다시 가져갈게.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 더러운 연놈들을 볼 가치도 없다는 듯 몸을 일으켜 뒤돌아섰다. 잠깐. 말도 안 돼.
이거 다 거짓말이지. 갑자기 최아름이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강민호를 거칠게 밀치며 삿대질을 해댔다. 야, 너 재벌 2세라며. 나한테 강남 빌라 사준다며. 근데 부도 빈털털이야? 그럼 난 뭐가 돼? 내 청춘 보상해 내 이 사기꾼아. 아름아 내 말 좀 들어봐. 강민호가 비굴하게 그녀의 치맛자락을 잡았다. 이거 놔. 징그러워. 닫지마. 최아름은 강민호의 손을 구둣발로 걷어차고는 치맛자락을 걷어올리며 도망치려 했다. 어딜 가려고. 벼랑 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강민호가 미친 개처럼 달려들어 최아름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내가 약혼식 크게 하자고 설치지만 않았어도 지수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 아, 이거 안 놔. 사람 살려. 살인마야. 두 사람은 무대 위에서 뒤엉켜 개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꽃장식이 지시겨지고 수백만 원짜리 웨딩 케이크가 엎어졌다. 하얀 크림을 뒤집어 쓰고 뒹구는 두 남녀의 꼴은 세상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피해로 그 자체였다. 나는 계단 난간에 기대어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이 개싸움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진실한 사랑인가? 돈이라는 기반이 무너지는 순간 얄팍한 창호지 한 장보다도 못한 것. 나는 손을 들어 말리려는 경호원들을 제지했다. 하게 놔둬. 나는 쇼를 우아하게 고쳐매며 출구를 향해 몸을 돌렸다. 내 카페트에 피만 튀기지 말라고 해. 더러워지면 다 물어내야 할 테니까. 입구 쪽에 다다랐을 때였다. 무대 위에서 뒤엉켜 싸우는 아들과 예비며느리 그리고 압류 딱지가 두려워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하객들을 멍하니 바라보던 박 여사가 갑자기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다. 그러더니 내 쪽으로 달려와 다리에 매달리려 했다. 지수야. 아가야. 엄마가 잘못했다. 다 오해였어. 우리 민호 좀 살려다오. 우린 가족이잖아.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일그러진 그 얼굴에는 방금 전까지의 기세등등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내 구두 굽을 잡으려 허우적거리는 그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내 코앞에 삿대질하며 돈만 까먹는 애물단지라고 욕해대던 바로 그 손이었다. 가족. 나는 그 단어를 차갑게 씹어뱉었다. 40도 고열에 시달리는 날집 안으로 들이지도 않고 문전박대했을 때 그때도 우리가 가족이었나요? 내 혼수를 팔아서 저 여자 가방을 사줄 때 그때도 우리가 가족이었냐고요? 박 여사는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동네에 있는 반지하 방이란 방은 내가 싹 다 매입했어요. 나는 온기라고는 전혀 없는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부동산에 지시해뒀죠. 강시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절대 새를 놓지 말라고. 아, 서울역 쪽 노숙자 박스는 아직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클러치 백에서 꼬깃꼬깃해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다. 3년 전 강민호와 결혼했을 때 그가 내게 생활비라며 던져주었던 첫 돈이었다. 내 어리석음을 잊지 않기 위해 부적처럼 지니고 다녔던 그 돈. 나는 손가락에 힘을 풀었다. 지폐가 팔랑거리며 박 여사의 코앞에 떨어졌다. 받아요. 그걸로 박스 깔기 좋은 자리나 알아보시죠. 박 여사는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컥 하고 숨이 막히는 소리를 내더니 그대로 뒤로 넘어가 기절해 버렸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차문 옆에는 이 실장이 검은 우산을 받쳐 들고 서서 흩날리는 눈보라를 막아주고 있었다. 아가씨, 어디로 모실까요? 그가 정중하게 물었다. 나는 폐부 깊숙이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가슴속에 고여있던 탁한 기운이 비로소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손을 뻗어 떨어지는 눈송이 하나를 받았다. 눈송이는 손바닥에 온기에 금세 녹아 투명한 물방울이 되었다. 그룹 본사로 가죠? 나는 주먹을 꽉 쥐어 그 물방울을 짓이겨 없앴다. 2시간 후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입구. 나는 차를 몰고 보란듯이 병원으로 들어섰다. 막이 올랐으니 그 비극의 결말도 직접 확인해야 했다. 병원 복도는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피비린내,
그리고 식은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것은 가난과 질병이 교차하는 냄새였다. 눈송이가 살짝 내려앉은 오트쿠티르 드레스 위에 아버지가 직접 걸쳐주신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두른 내 모습은 비명과 통곡이 가득한 이 아수라 장관은 철저히 이질적이었다. 관찰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익숙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 아들이 강성건설 사장이라고. 당장 1인실 내놔요. VIP 특실로. 창문 하나 없는 이런 구석방에 사람을 가둬두는 게 말이 됩니까? 박 여사였다. 그녀의 기절은 그리 오래가지 않은 모양이었다. 아니면 돈 쓸 일이 생겼다는 소리에 기적적으로 깨어난 것일지도. 나는 구석진 그림자 속에 서서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박 여사는 좁아터진 응급실 간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닭집처럼 헝클어졌고 두꺼운 화장이 눈물과 땀에 씻겨 내려가 흉물스러운 골짜기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갓 대학을 졸업한 듯한 앳된 간호사에게 삿대질하며 침을 튀기고 있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간호사는 손에 청구서를 든 채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머니 아니, 보호자님. 전산상 강민호님 명의의 신용카드가 전부 정지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도 정지된 상태고요. 당장 응급진료비를 수납하지 않으시면 퇴거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교통사고 환자분들이 대기 중이라서요. 정지라니. 박 여사가 꽥소리를 지르며 짝퉁 에르메스 가방에서 카드 뭉치를 꺼내 던졌다. 이걸로 긁어. 아니면 이거.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감히 병원비가 없어서 못 낸다는 거야? 간호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카드를 주어 이동식 단말기에 긁었다. 띠리. 잔액이 부족합니다. 다시 다른 카드. 띠리. 거래가 거절되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응급실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 기계적인 전자음은 마치 박 여사의 뺨을 후려치는 소리처럼 명징했다. 말도 안 돼.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냐? 박 여사는 단말기를 빼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거 사기야. 다 고소할 거야. 민호는? 우리 민호 어디 갔어? 그때 응급실 자동문이 열렸다. 강민호가 절뚝거리며 들어왔다. 비싼 아르마니 슈트 소매는 찢겨나갔고 얼굴은 멍투성이에 왼쪽 눈은 시퍼렇게 부어올라 있었다. 그 진실한 사랑 최아름이 남긴 흔적이었다. 최아름은 보이지 않았다. 호텔 입구에 경찰이 출동하자마자 택시를 잡아타고 도망쳤다는 소리를 들었다. 강민호 손목에 있던 롤렉스 시계를 낚아채서 말이다. 엄마. 강민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불렀다. 그 목소리에는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절망이 묻어 있었다. 제발 그만해. 민호야. 박 여사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침대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매달렸다. 너 빨리 이 사람들한테 말 좀 해라. 우리 돈 많다고. 얼른 특실 잡으라고 해. 나 머리 아프단 말이야. 전신 정밀 검사해야겠어. 강민호는 어머니가 팔을 흔드는 대로 힘없이 흔들렸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 같았다. 그는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어머니의 얼굴을 천천히 올려다보다가 픽 하고 헛웃음을 터뜨렸다. 돈. 엄마, 우리 돈 없어. 그게 무슨 헛소리야? 회사 부도 났어. 집은 압류당했고 차도 견인됐어. 강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히스테릭한 절규로 변했다.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이 담배 한 갑도 아까 길바닥에서 주운 거라고. 우린 끝났어. 완전히 망했다고. 알아들어? 박 여사의 동작이 멈췄다. 그녀는 입을 쩍 벌린 채 목구멍에서 꺽꺽 하는 괴상한 소리를 냈다. 누군가 목을 조르는 듯 했다. 주변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경멸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그 속삭임들이 바늘처럼 강민호의 온몸을 찔러댔다. 저 사람이 뉴스에 나온 그 부도난 강 사장인가 봐. 꼴 좋다. 약혼식에서 조강지쳐 버리더니 천벌 받은 거지? 쯧쯧, 저 할머니 아까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보통 아니던데 알고 보니 빈털털이었네. 강민호는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작은 파동조차 일지 않음을 느꼈다. 통쾌함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는 벌레 2마리를 보는 기분이었다. 나는 발을 내디뎠다. 또각, 또각. 하이힐 굽이 타일을 때리는 소리가 맑게 울렸다. 그 소리는 소음을 뚫고 강민호의 귀에 정확히 꽂혔다. 그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나를 발견한 순간 그의 탁한 눈동자에 순간적으로 생기가 돌았다.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 지푸라기를 발견했을 때의 그 광기 어린 빛이었다. 지수야. 그는 아픈 다리도 잊은 채 내 발로 기듯이 허둥지둥 내게로 달려왔다. 지수야. 나 구해주러 온 거지? 그렇지. 내가 날 버릴 리가 없지. 넌 착하잖아. 내가 죽는 꼴은 못 보잖아. 그는 더러운 손을 뻗어 내 코트 자락을 잡으려 했다. 내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경호원 2명이 순식간에 앞으로 나서서 그를 병아리 채듯 막아섰다. 닿지 마. 나는 그와 2미터 정도 거리를 둔 채 멈춰서서 손수건으로 코를 가렸다. 마치 그에게서 끔찍한 전염병이라도 옮을까 봐 두렵다는 듯이. 지수야, 여보. 경호원에게 팔이 꺾인 강민호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그건 다 최아름 그 꽃뱀한테 홀려서 그런 거야.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너 돈 많잖아. 제황그룹 딸이잖아. 내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돈만 있어도 우린 평생 먹고 살아. 제발 빚 좀 갚아줘. 우리 다시 합치자. 응? 내가 평생 내 발 닦아주고 밥 해주고 다 할게. 상황을 파악한 박 여사도 침대에서 뛰어내려와 바닥에 넙죽 엎드렸다. 그리고 그 더러운 응급실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찍기 시작했다. 며느라가. 우리 착한 며느라가. 이 애미가 노망이 났었나 보다. 돼지기름이 눈을 가렸었어. 지난 3년 정을 봐서라도 우리 민호 좀 살려다오. 너 효심 깊은 애잖아. 응? 통곡하는 모자를 내려다보며 나는 위장 깊은 곳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내가 3년을 바쳐 사랑했던 남자란 말인가? 이것이 내가 참고 모셨던 시어머니란 말인가? 돈이라는 거울 앞에서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마저 내팽개치고 있었다. 가족. 나는 헛웃음을 흘렸다. 내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차갑게 울렸다. 강민호, 너 기억나니? 작년 내 생일날 내가 고열로 끙끙 앓으면서 병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강민호가 멍한 표정으로 눈을 깜빡였다. 내가 대신 대답해 주었다. 무슨 병원이야. 돈 아깝게. 그냥 따뜻한 물 마시고 땀이나 빽 유난 떨지 말고. 그날 밤 나는 39도 고열에 시달리며 이불 속에서 혼자 떨었어. 내가 최아름이랑 인당 50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먹고 있을 때 말이야. 나는 바닥에 엎드린 박 여사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당신. 지난달에 우리 엄마 당신이 말하던 그 궁상맞은 친척이 직접 농사지은 사과 한 상자를 보내왔지? 흙 묻어서 더럽다며 박스째로 쓰레기장에 처박았잖아. 그거 우리 엄마가 딸내미 돈 아껴주겠다고 그 불편한 다리 끌고 심리 길 걸어서 붙여준 거였어. 알고 있었어. 박 여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변명조차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기회는 수없이 줬어. 나는 코를 막았던 손수건을 옆에 있는 의료 폐기물통에 툭 던져 넣었다. 하지만 당신들은 내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았지?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너무 늦었어. 나는 클러치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법무팀을 시켜 긴급하게 출력해 온 것이었다. 법원 강제 집행 명령서야. 나는 서류를 강민호의 얼굴 앞에 던졌다. 이 병원도 제황그룹 재단 소속인 건 알고 있나 모르겠네. 당신들이 악의적으로 진료비를 체납한 데다 상환 능력도 전무하고 심지어 원내에서 난동까지 피우고 있으니 보안팀을 불렀어. 나는 보안요원들에게 턱짓했다. 끌어내. 나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등 뒤에서 보안요원들의 거친 고함과 질질 끌려가는 소리, 그리고 강민호의 처절한 비명이 들려왔다. 한지수. 이 독한 년. 너 천벌 받을 거야. 내가 잘 살 것 같아. 천벌. 나는 잠시 멈춰서서
유리창에 비친 내 서늘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세상에 인과응보라는 게 있다면 지금 내가 하는 짓이야말로 하늘을 대신해 벌을 내리는 것이리라. 병원을 나서자 눈발이 더욱 굵어져 있었다. 차가 한강대교 위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나는 창밖의 검은 강물을 바라보며 다음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병원에서 쫓아내는 건 시작일 뿐이었다. 강민호나 박 여사처럼 허영심에 찌들어 체면을 목숨보다 중시하는 인간들에게 죽음은 오히려 자비로운 형벌이다. 가장 끔찍한 벌은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껍데기를 벗겨내고 가장 밑바닥 진창 속에서 쥐새끼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자신들이 짓밟았던 사람이 저 높은 곳에서 빛나는 것을 평생 올려다보게 하면서 회장님, 새로 온 운전기사 조 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디로 갈까요? 마포구로 가. 나는 휴대폰 화면에서 깜빡이는 위치 추적점을 확인했다. 그 사람들이 옛날에 살던 달동네로. 30분 후 차는 어느 허름한 골목 어귀에 멈춰섰다. 가로등은 절반이 나가 있었고 살아남은 몇 개의 등불만이 눈보라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며 골목 구석에 쌓인 쓰레기 더미를 비추고 있었다. 썩은 김치 냄새와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다. 강민호가 사업이랍시고 설치기 전에 살던 곳이었다. 그때 그는 입버릇처럼 말했었다. 지수야, 내가 성공하면 꼭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게 해줄게. 그래, 그는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아보긴 했다. 신기루였지만 나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을 절반쯤 내렸다. 멀지 않은 곳에서 두 개의 비참한 그림자가 서로를 부축하며 눈 쌓인 언덕길을 비틀비틀 올라오고 있었다. 병원에서 쫓겨난 강민호와 박 여사였다. 그들의 값비싼 옷은 이미 흙탕물에 젖어 걸레처럼 변해 있었다. 박 여사는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는지 병원에서 훔쳐나온 비닐봉지로 발을 칭칭 감고 있었다. 그들은 붉은 벽돌이 드러난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멈춰섰다. 외벽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 흉물스러운 건물이었다. 엄마, 여기야. 강민호의 목소리가 바람소리에 찢겨 들려왔다. 옛날에 김씨 아저씨네 집, 그 반지하 방은 아직 비어 있을 거야. 거긴 월세가 싸니까. 반지하, 박 여사가 꽥 소리를 질렀다. 안 가. 그 곰팡이 냄새나는 곳을 어떻게 들어가. 바퀴벌레 나온단 말이야. 나 관절염 도져. 절대 못 가. 그럼 어쩌라고. 다시 신라호텔 로비 가서 잘 거야. 강민호가 참다 못해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제발 정신 좀 차려. 우리 지금 연탄 한 장 살 돈도 없다고. 여기서 안 자면 길바닥에서 얼어 죽는 거야. 박 여사는 눈밭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시작했다. 강민호는 이를 악물고 녹슨 철대문을 쾅쾅 두드렸다. 김씨 아저씨. 아저씨. 저 민호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한참 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조금 열렸다. 러닝셔츠 차림의 대머리 중년 남자가 소주병을 든 채 고개를 내밀었다. 누구요? 새벽같이. 아저씨, 저예요. 민호. 그게 방 좀 빌릴 수 있을까 해서요. 월세는 제가 일자리 구해서 꼭 갚을게요. 제발. 김씨라 불린 남자는 강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픽 하고 비웃음을 흘렸다. 아이고, 이게 누구셔? 강 사장님 아니신가? 왜, 서민 체험이라도 하러 오셨나? 아저씨, 농담하지 마시고 저 진짜 급해서 그래요. 꺼져. 남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해지더니 강민호의 발치에 가래침을 퇴뱉었다. 이미 위에서 연락 다 받았어. 이 동네 집주인들한테 싹 다 공문 돌았다고. 강씨네 식구들한테 방 내주는 인간은 제환그룹이랑 척질 각오하라고 말이야. 당신들 때문에 우리까지 굶어 죽을 일 있어? 뭐라고요? 강민호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렸다. 제환그룹. 한지수가. 알면 썩 꺼져. 재수없게 남의 집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쾅. 철대문이 무정하게 닫혔다. 강민호는 닫힌 문 앞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처마 밑에서 녹은 더러운 눈물이 그의 목덜미로 뚝뚝 떨어졌다. 그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무언가를 느낀 것처럼.
그의 시선이 눈보라를 뚫고 골목 어귀에 세워진 검은 세단을 향했다. 반쯤 열린 차창 너머로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그는 어둠 속에 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었겠지만 나는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표정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경악에서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공포와 절망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 얼굴을. 그는 깨달았으리라. 이 세상의 벽돌 한 장, 땅 한 평, 공기 한 줌까지 모두 내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내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철저히 추방당했다는 것을. 나는 아무 말 없이 창문 올림 버튼을 눌렀다. 징하는 소리와 함께 짙은 유리창이 올라가며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차단했다. 그의 절망적인 비명소리도 함께 끊겼다. 출발해. 차가 부드럽게 움직였다. 차가운 겨울밤, 멀어지는 붉은 미등만이 비웃음처럼 그들의 망막에 남았으리라. 한 달 후,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강남, 제황타워의 가장 높은 곳. 나는 거대한 흑단나무 책상 뒤에 앉아 갓 내린 블랙커피 향을 음미하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한때 나를 짓누르던 그 거대한 빌딩 숲이 이제는 내 발 아래 납작 엎드려 있었다. 책상 위에는 최신호 포브스 코리아가 놓여 있었다. 휴지 속에 나는 흰색 정장을 입고 팔짱을 낀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위로 금박으로 새겨진 타이틀이 빛났다. 여왕의 귀환, 한지수와 그녀의 제국. 지난 한 달은 폭풍 같았다. 나는 그룹 내부의 암적인 존재들을 도려냈고 이 실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감옥에 쳐넣었다. 그는 남은 여생을 차가운 독방에서 자신의 어리석은 배신을 곱씹으며 보내게 될 것이다. 강성건설은 공중분해되어 그룹 계열사로 흡수 합병되었다. 강민호가 평생을 바쳐 키우고 싶어 했던 그 회사는 이제 내 거대한 사업지도 귀퉁이를 채우는 작은 퍼즐 조각이 되었다. 똑똑. 집무실 문이 열리고 새 비서가 들어왔다. 회장님, 금일 일정 정리된 파일입니다. 그리고 1층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는 남녀가 있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회장님의 친척이라고 주장하면서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친척. 내 행색이 아주 남루한 남녀입니다. 남자는 전 남편, 여자는 전 시어머니라고 주장하면서 회장님은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떼를 쓴답니다. 보안요원들이 쫓아내려 해도 막무가내라는데 경찰을 부를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까마득한 아래 개미처럼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보이지 않아도 그들의 몰골이 눈에 선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서울역 지하도에서 노숙자들과 싸워 박스 한 자리를 차지했다고 했다. 강민호는 공사판에 나갔다가 체력 부족으로 다리를 다쳐 쫓겨났고 박 여사는 폐지를 줍다가 다른 노숙자들에게 텃세로 얻어맞았다고 했던가. 그토록 원하던 상류사회의 정반대 편에 선 기분이 어떨지 궁금했다. 쫓아내지 마. 창밖에는 올해의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순백의 눈송이가 도시의 더러움을 덮고 있었다. 그냥 거기 있게 둬. 나는 입꼬리를 올려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서울의 겨울은 춥잖아. 로비는 따뜻하니까 유리문 밖에서 안쪽의 온기를 구경이라도 하게 해줘. 영원히 들어오지는 못하겠지만 그게 쫓아내는 것보다 더 뼈저리지 않겠어? 비서가 흠칫하더니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어둠이 내린 후 나는 퇴근을 위해 1층으로 내려왔다. 정문 앞에는 이미 기사가 대기하고 있었다. 예상대로였다. 회전문 밖 구석진 곳에 검은 덩어리 2개가 웅크리고 있었다. 주워온 듯한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쓴 강민호와 박 여사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덜덜 떨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이가 빠진 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고 동전 몇 개가 굴러다녔다. 내가 나오는 것을 보자 강민호의 죽은 물고기 같은 눈동자가 스르륵 움직였다. 그는 일어나려 애썼지만 동상에 걸린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지 바닥을 긁기만 했다. 지수야.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미약해서 휘몰아치는 빌딩 풍의 순식간에 흩어졌다. 박 여사는 멍한 눈으로 내가 입은 최고급 모피 코트를 바라보며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아마도 내가 여전히 자신의 며느리라는 망상 속에 빠져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그들과 불과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경호원이 재빨리 검은 우산을 펼쳐 내 위로 쏟아지는 눈을 막아주었다. 나는 강민호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에는 편의점 폐기 스티커가 붙은 유통기한 지난 차가운 주먹밥이 들려 있었다. 한 달 전만 해도 내 요리가 입맛에 안 맞는다며 타박하던 그 손이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마주쳤다. 이번에는 그의 눈에 분노도 계산도 없었다. 오직 끝을 알 수 없는 공허와 뼈를 깎는 회한만이 가득했다. 그는 알 것이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아내 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줄 유일한 세계였음을. 나는 허공을 보듯 시선을 거두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차에 올랐다.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뒷좌석에 몸을 묻었다. 출발해. 차창이 부드럽게 올라가며 춥고 잔혹하며 후회로 가득 찬 그들의 세상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마이바흐가 미끄러지듯 도로 위로 합류해 화려한 불빛의 강물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시트 깊숙이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길게 숨을 내쉬었다. 길고 지루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 그리고 한지수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